안녕하세요. 오늘도 전 세계 방구석에서 열심히 IB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방구석 IB 영어 공부 채널의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제작한 IB English Language 교재 소개와 함께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IB 영어 비문학 문단 구성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해요. 보통 학생들에게 영어 에세이 문단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하면 일단 introduction 그리고 body를 3개에서 4개 conclusion 이렇게 보통 5문단으로 구성을 한다는 대답이 돌아와요. 본문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과 길이에 따라서 메인 바디는 3개에서 4개 정도를 넣게 되고 이렇게 5에서 6문단 정도로 구성하는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에세이의 기본 형식이자 문단 구성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에세이 문단 구성을 복습해야 될까요? 그건 제가 이번에 학생들을 위해서 집필한 IB 영어 교재를 통해서 문제를 살펴보고 IB 영어 비문학 에세이의 문단 구성에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제가 집필한 교재는 아직 정식 등록되거나 판매되고 있지는 않고 실제 제가 IB 영어 수업을 하는 학생들을 통해서 1년 정도의 임상기간을 거친 후에 수정할 부분을 다듬어서 정식으로 출판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교재 홍보나 판매 목적은 아니고요. 제가 교재에 IB 영어 에세이 문단 구성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는 자세한 포맷과 기출문제의 일부를 실었기 때문에 이 교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교재 소개가 함께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일단 IB 영어 시험에서 A형의 경우는 비문학에 출제되는 영어 지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웹사이트에서부터 온라인 광고, 이모티콘에 대한 내용, 심지어 광고의 패키지가 나올 정도로 IB English A 랭귀지 부분의 지문은 정해진 텍스트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티클 이렇게 텍스트에 국한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구글, 네이버 우리가 자주 접하는 웹사이트를 볼 때 전체적인 디자인과 구성, 내용 등을 살펴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나중에 웹사이트를 분석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카툰의 출제 비중도 높아지고 있어서 웹툰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 작가가 효과적인 언어와 주제 전달을 위해서 어떻게 장면들을 구성하고 글자 크기나 말풍선을 배치했는지도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중요 내용인 IB 영어 비문학 에세이의 문단 구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IB English A의 비문학 문제는 본 시험에서 지문이 2개가 출제되고 각 문제당 2개씩 문제가 주어집니다. 이때 학생은 2가지 다른 종류의 글 중에서 자신이 더 자신 있는 문제를 선택해서 답변을 쓰게 되고 장문의 에세이 형식으로 답을 쓰게 돼요. 그런데 문제마다 주어지는 지문은 2가지인데 모든 비문학 지문에 공통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요소는 항상 3가지가 주어집니다.
그 세 가지 요소가 뭔지 기억하는 학생 있나요? 제가 비문학 수업을 할 때 항상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그 이유는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또 다른 언어를 A형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은 에세이를 쓸 때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를 에세이 안에 빠짐없이 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비문학 지문의 맨 위에 주어지는 이 세 가지 요소는 바로 audience and purpose, significance of context, 그리고 마지막으로 formal and stylish feeders,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한국어로 말하자면 글의 목적과 독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담으면 좋겠죠. 그 다음으로는 significance of context의 경우는 줄거리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글의 내용과 무엇에 대해 다루고 있는지, 또 그 글의 개성과 특징적인 부분, 독특한 내용이 아마도 시험에 출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런 작가의 의도까지 함께 들어가면 좋겠고, 맥락적인 특징이나 개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할애해서 적는 formal and stylish feeders 같은 경우는 그 글과 글의 디자인의 전체적인 효과와 세부 요소들을 모두 적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학생들이 스타일리시 피더를 중심으로 찾다 보니까 포멀 피더, 즉 그 글이 광고라면 이 글이 어떻게 광고인지, 어떤 부분에서 광고 글인 걸 알 수 있는지, 웹사이트라면 웹사이트, cartoon, journal, article, opinion, 그 글이 왜 그 글의 장르에 해당하는지 포멀 피더를 간단히 언급은 해줘야 해요. 이 부분을 빼먹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국제학교 학생들의 IB 영어 에세이를 첨삭을 해주다 보면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글의 목적은 쓰지만, 글의 어디언스는 잘 쓰지만 퍼포스를 빼먹는 경우가 있고 포멀 피더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글의 특징인 스타일리시 피더스와 어디언스 정도만 자세하게 분석해서 점수를 높여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IB 영어 에세이에서, 특히 비문학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그 비중은 다르더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골고루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지만 막상 시험이 닥쳤을 때 머릿속에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시험 시간 안에 바로바로 나오긴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재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일부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문학 지문의 아래에 주어지는 문항은 두 가지입니다. 글의 종류와 문제에 따라 문제는 다르겠죠? 어떤 문제는 audience and purpose 중심으로 에세이를 전개하도록 하는 문제가 주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는, 특히 카툰의 경우는 전체적인 의미 분석과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띠임에 대한 문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최근에 출제되었던 카툰 문제의 마지막 장면에 그 장면 안의 중요 의미를 전체 맥락과 함께 분석하라는 문제가 이렇게 두 가지 출제되었고요. 이런 경우는 에세이의 세 가지 필수 요소 중에서도 컨텍스트와 또 마지막 바리에 띠임을 추가해서 분석을 하면 좋겠죠. 물론 카툰이다 보니 디자인이나 스타일리시 피더 요소도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떤 학생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에세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가 세 가지라면 그냥 첫 번째 바디에 purpose and audience, 두 번째 바디에 significant context, 세 번째 바디에 formal and stylish fee도 쓰면 되지 않나요? 아, 그렇게 해도 좋죠. 하지만 그 문제에 따라서 또 어떤 부분을 더 길게 쓰고 적게 쓸지, 또 어떤 에세이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앞에 두 문단에 다 몰아 넣더라도 마지막 문단을 추가해서라도 주제적인 부분으로 또 점수를 올리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서 한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가지의 문단 구성 방법으로 꾸준히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제가 집필한 이 교재에는 IB English A Language and Literature에서 하이 레벨 기출문제 10문제, 스탠다드 레벨 기출문제 10문제를 각각 첨부 자료로 활용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의 다른 문단 구성 방법으로 두 개의 다른 에세이를 완성해 가도록 구성했어요. 먼저 에세이 작성의 첫 번째 단계를 보여드릴게요. 학생들도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서 에세이를 작성할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IB 에세이의 경우는 다작보다는 한 편을 완성하더라도 퀄리티 있게 IB 영어 에세이 채점 기준에 딱 맞게 완성을 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한 편씩 에세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과 형식을 반드시 맞추다 보면 IB 영어 점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에게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영어 실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완벽하지 않더라도 스트럭처 부분에서 만점을 받아서 5점 이상의 점수를 올리는 학생들이 많은 걸 보면 이 채널을 보는 학생들도 이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를 보여드릴게요. 문단을 구성을 할 때 일일이 글로 적는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세이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을 숫자를 붙였어요. 먼저 그런데 audience and purpose를 순서로 바꿔서 purpose and audience로 한 이유는 학생들이 audience는 잘 쓰지만 purpose를 빼먹는 경우가 있어서 먼저 쓰고 시작해서 요소를 빼먹지 않도록 purpose를 앞에 썼습니다. Number 1, purpose and audience. Number 2, significant of context. Number 3, formal and stylish readers. 이 세 가지 요소는 어떤 비문학 에세이를 쓰더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문제에 따라 어떤 요소의 비중을 높게 할지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언급은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띠임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conclusion의 주제가 나와도 되고 요소 분석을 통해서 고득점을 해야 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생략할 수 있겠지만 방금 보여드린 카툰 문제의 경우는 마지막 장면을 주제 분석을 하는 문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집어넣더라도 한 문단을 추가해서라도 body 3 or body 4 추가하더라도 띠임에 대한 분석 부분이 좀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전체적인 카툰의 내용과 어떤 주제로 연결되는지 자신의 생각을 적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다른 세 가지 필수 요소에 못지않게 에세이의 고득점을 가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마지막 문단에 충분히 양을 할애해서 적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요소를 분석하면서 그것이 주제 표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적어도 좋습니다. 결론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줘도 되고요.
그리고 number 5 이제 문제가 2개씩 주어진다고 했죠? 문제 1번에 대한 답변을 어느 문장에 넣을 것인지, 문단에 넣을 것인지. number 6 문제 2번에 대한 답변은 또 어느 문단에 넣을 것인지. 어떤 학생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는 3개고 문제는 2개인데 문단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헷갈린다고 질문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고3씩이나 돼서 무슨 에세이 문단 구성도 할 줄 몰라서 질문을 하나? 지금 3개, 2개 말장난 하나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충분히 습관이 되지 않으면 시험 시간 안에 자신도 모르게 스타일리시 피더만 잔뜩 3문단에 걸쳐서 써서 purpose라든지 significant of context, formal feeder 부분을 빼먹어서 아무리 훌륭하게 에세이를 적더라도 고득점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5문단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4번째 문단은 필수입니다. 이것은 초급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제작이 됐고요. 추가로 바디에 내용이 많다면 한 문단을 더 추가해도 되지만 이 경우는 전체적으로 에세이 구성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문단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에세이가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훈련을 할 때는 본문은 바디를 3개 정도만 구성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당연히 첫 번째 문단에는 introduction이 들어가고, introduction에는 글의 종류와 제목, 저자와 실린 매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conclusion은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핵심 키워드를 넣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이 번호들을 참고해서 각각의 문단에 어떤 것들을 넣을지 번호로 먼저 적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계획만 짜기보다 한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들마다 문단 구성이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디자인 쪽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나는 이 카트 문제의 경우, 이 웹사이트 분석의 경우 스타일리시 피더에서 완전히 고득점을 가겠다, 세부 사항을 모두 분석하겠다 한다면 다른 내용들은 바디 1, 바디 2에 집어넣고 바디 3와 conclusion에 완전히 스타일리시 피더적인 부분에서 점수를 올릴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어떤 문학적인 해석이나 깊은 의미나 주제 분석에 뛰어난 학생들 같은 경우는 significant of context 부분이나 마지막 바디를 추가해서라도 띄인 부분을 추가해서 그 글의 깊은 의미와 주제, 현대사회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 conclusion까지 이어지도록 해서 그런 의미와 띄임적인 부분에서 고득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 에세이가 고득점을 가기 위해서 IB 영어의 경우는 하나의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세이의 길이와 문단 구성, 어떤 요소를 더 길게 쓸지 짧게 쓸지 학생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고 자신의 강점으로 고득점으로 밀어붙이세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체적인 요소는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먼저 개요를 짜고 한 가지가 아닌 2가지 방식으로 연습을 해보고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실제 시험에 적용하면 좋습니다. 컨셉을 2가지로 잡아서요. 뒷부분도 모두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제 제가 집필한 교재에 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또 뒷부분까지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항상 글을 쓸 때 서론에 이제 에세이 초안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안 부분에 그 글이 어떤 글인지, 어떤 종류이며 제목,
작성된 연도와 시린 매체를 서론에 반드시 넣고 이 부분은 그 주어진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명시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요소를 이렇게 나눠서 에세이를 초안을 짜고 피드백을 받은 내용을 메모해서 최종 에세이를 작성하는 훈련을 한다면 IB 영어 비문학 문장 구성에서 단 하나도 빼먹는 요소가 없이 고루고루 잘 들어간 구성이 뛰어난 나만의 고득점 에세이를 적어볼 수 있겠죠? 이건 비단 영어뿐만이 아니라 한국어 A를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도 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문단 구성 연습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빼먹는 요소가 없고 깔끔하면서도 모든 요소가 적절히 들어간 나만의 IB 영어 에세이 구성 방법에 대해서 문단 구성에 대해서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IB English에 대해서 문학과 비문학 모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